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그쵸? 온라인 수업은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만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인데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자, 오늘 국어수다방 인문 문제에는 여러분들 계절 어느 계절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진 속에서 너무 사계절이 예쁩니다. 그쵸? 자, 이 계절 중에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눈이 펑펑 내려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을 때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다음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좋아합니다.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지인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막 더 온기를 더 느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너무 좋습니다. 올 겨울은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국어수다방 인문 문제로 만날 작품 현대시는 꽃이라는 작품인데 이육사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정희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이육사는 일제화 시대의 작가이고 문정희는 현대 작가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같은 지문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겨울입니다. 자, 이 두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인데 작가를 안 보고 갈 수 없죠. 그렇죠? 작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작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육사의 절정, 광야, 청포도 이렇게 제시됐던 지문들을 생각하면서 복습했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는 이육사의 작품 중에서 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꽃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동방, 우리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도 다 끝났다. 뭔가 무너지는 느낌. 그쵸?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의미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우리 조국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도 다 끝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쵸? 극한 상황이고 일제시대를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 오히려라는 뜻은 예상과 달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오히려 꽃은 피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 꽃은 희망이고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빨갛게 시각적 이미지 드러나고 않는가 그러면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 목숨을 꾸며 내 목숨을 다 바쳐, 다 해. 쉼 없는 날이요. 쉼이 없다라는 것은 쉼 없이 달려갈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광복의 그날을 향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요. 그래서 영탄적으로 쓰였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1, 2, 3행을 볼게요. 하늘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꽃은 피었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끝없이 쉼없이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나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경 후정의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1년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성경 후조의 구조는 2연, 3년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2연 넘어갈게요. 자, 2연. 북쪽 툰드라에도, 자, 북쪽 툰드라. 가장 추운 지역이죠. 그죠?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고, 찬 새벽, 차갑다, 새벽이다, 시간적 배경도 드러나죠. 자, 차갑고 북쪽 툰드라다. 대단히 촉각적 이미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눈속 깊이. 자, 여기에서 북쪽 툰드라, 하늘색, 찬 새벽, 눈속 볼게요. 어때요? 다 차가운 이미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겠죠. 차갑습니다. 절망적 현실이고. 자, 여기에 꽃맹아리가 움직입니다. 자, 꽃맹아리 희망이겠죠. 그쵸? 그것이 움쩍거린답니다. 자,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 꽃맹아리입니다. 자, 대단히 어때요? 시각적인 느낌 들죠? 자, 그 다음에 제비때, 제비는 봄에 날아오는 거고 기쁜 소식을 주는 게 제비고, 그러니까 제비때 희망이겠죠. 자, 이것이 까맣게 날아온답니다. 많이 날아옵니다. 당연히 시각적으로 그것이 제비때가 날아올 날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 되겠죠.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약속, 확신이죠. 꼭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희망, 영탄적으로 쓰였습니다. 약속이요. 영탄적으로 쓰였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북쪽 툰드라에서 찬새벽이고 눈속 깊은 곳에서 꽃맹아리가 피어나고 제비때가 날아옵니다. 상황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드디어는 반드시 지킬 약속이다 라고 조국 광복을 확신하는 정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이 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희망함. 새로운 생명은 꽃맹아리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3년, 한 바다, 넓은 바다, 큰 바다, 조국이겠죠. 복판, 한복판에 용소숨 치는 곳, 무엇이 용소숨 칠까요? 그렇죠. 조국 광복이 용소숨 치는 곳,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그랬습니다. 꽃성. 성이 꽃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복을 이룬 조국이 되겠죠. 희망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해석할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나비처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비가 날아오는 것은 봄이고 꽃이 피니까 나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비처럼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 조국에 광복이 왔어요. 그래서 꽃이 피었고 그래서 나비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상하는 무리인데 이 무리들은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회상하냐? 선열들을 회상합니다. 지난 일제화 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선열들을 회상하는 무리들,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조국 광복이 되어서 지난 일제화 때 애썼던 그 선열들을 회상하면서 이 조국의 광복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맞이하는 나비처럼 취하는 그러한 무리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꽃에 취해서, 그쵸, 조국 광복에 취해서 일제화를 벗어난 그 겨울이 있었음을 회상하는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선열을 회상하는 거죠. 그 선열들을 무리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내 여기서 오늘 내 여기서 뭘까요? 식민지 현실이겠죠.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부른다. 자, 너는 누굴까요? 그렇죠. 회상의 무리겠죠. 너를 부른다. 불러 보노라 그랬으니까 영탄적으로 쓰였네요. 광복에 대한 희망을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도 1, 2, 3행을 봤더니 큰 우리 조국에 조국 광복이 옵니다. 그쵸? 꽃성에서 나비처럼 행복하게 막 춤을 추는 그러면서 선열들을 회상하는 너희들을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불러본다 라고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꽃이 피어날 미래,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본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4의 꽃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립적 시어가 잘 드러납니다. 절망적 현실과 희망적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도 다 끝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 눈 속 깊은 곳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는 꽃을 보고 꽃맹아리를 보고 제비때 날아오는 걸 생각했고 꽃성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은 부사어 사용입니다. 오히려, 마침내 이런 거 다 부사어잖아요. 이걸 통해서 화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의지, 그죠?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부사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님이여, 약속이여, 보노라 이런 말에서 영탄적으로 쓰였고 시각과 촉각을 사용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는 성경 후정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4 작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볼 겁니다. 뭐냐면은 264의 친필 원고가 문화재로 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년에 12월에 이렇게 예고가 되고 지정이 되고 19년 지나고 이제 올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64 친필 원고가 문화재까지 지정이 됐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 이육사의 친필시 원고인 바다의 마음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이 문화재청은 이육사 친필 원고와 항일 독립 문화유산인 지청천 일기와 1950년대 건립된 광양구 진월면 사무소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육사의 친필 원고는 극히 희귀한 데다 이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의 의식이 담긴 친필 원고라는 점과 한국 현대정치사 연구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 작품에서는 여기서는 꽃을 제시했지만 새롭게 어떤 그런 시사적인 문제로 문화재로 지정이 된 작품이니까 한 번쯤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1종 전체 교과서에서 어느 한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이 바다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육사가 생각하는 바다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핥히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여기 바다에 은총이 잠자고 있다. 자, 뭔가 발톱이 막 핥히네요. 그쵸?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바다에 은총이 잠자고 있다. 뭔가 되게 다 은혜로운 무로 감싸고 있네요. 바다가 그렇다는 거였겠죠? 흰돌은 바다를 칼질하고 바다는 하늘을 간절로 본다. 여기 바다에 아량이 간직여 있다. 자, 뭔가 바다를 계속 칼질하고 핥히고 그러는데 바다는 아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 그쵸?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게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그물을 바다를 얽고 바다는 대륙을 푸른 보로 싼다. 여기 바다에 음모가 서려 있다. 자, 여기서 바다가 대륙을 푸른 보로 싼다 그랬습니다. 일제하에 그런 독립투사들이 넓은 광야를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 대륙을 푸른 보로 싼다. 어떤 희망의 보자기로 싼다.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다에 숨겨진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번 지문입니다. 나번은 문정이 한계령을 위한 연가입니다. 자, 문정이는 특별하게 일제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작품 중에 한계령을 위한 연가가 이번에 제시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못 잊을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한계령, 자, 중요 소재죠. 자, 이 한계령이 어떠한 공간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 사랑과 운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령에 갇히고 싶어 합니다. 고립의 공간입니다. 자, 이거는 더 뒤에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령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자, 산을 넘는데 폭설이 와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섭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폭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와 고립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왜 고립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 풍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나 봐요. 근데 그거를 풍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폭설을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네요. 눈이 막 오는 걸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네요. 긍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계령을 넘는 모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자, 갑자기 산을 넘다가 폭설이 왔으니까 자동차들이 얼마나 당황하면서 자기가 갈 곳, 제 구멍, 그쵸, 목적지겠죠. 산 넘어서 뭐 어떤 펜션이어도 좋고 바다여도 좋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자,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자, 한계령의 한계,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그쵸? 자,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 한계령의 한계는 먼저 볼게요. 한계령이라는 한계,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자, 폭설을 뚫고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못 이긴 척이라고 했으니까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그쵸? 기꺼이 묶였으면 기꺼이 나 괜찮아. 나 이곳에 묶여도 돼. 응, 아주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꺼이 묶였으면, 그러면서 고립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계령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계령이라는 이름은 몹시 추운 고개라는 뜻인데 가장 극한 상황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고개에 묻히고 싶어 해요. 고립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또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한다. 기꺼이 묶였으면 이러면서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연 넘어갈게요. 오, 영탄적으로 쓰였죠. 눈부신 고립이다. 눈부시다. 고립을. 그러면 고립을 눈부시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역설적이죠. 그쵸? 그다음에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 자, 동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고립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쵸? 이러한 순수한 세상에 나는 동화의 나라에 고립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 우리 발 묶인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발뿐만이 아니라 나는 운명까지 묶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거죠. 자, 묶였으면 이러면서 생략하면서 여운을 주죠. 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뭐, 그쵸? 눈 속에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복하게 그 시간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쯤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여하튼 내가 어느 산속에 갔는데 고립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한 남자가 와서 고립된 상황입니다. 운명적 사랑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사랑하는 못 잊을 사람과 한계령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고립되고 싶어 합니다. 다 그 다음 거 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묶이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자, 이윽고, 그럼 기다리다 드디어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된 거죠. 날이 어두워지면,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두워집니다. 풍요는, 자, 풍요. 아까 풍요가 뭐라 그랬어요? 폭설이었죠. 그쵸? 폭설이 오는데 조금씩 그게 공포로 변합니다. 자, 고립된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 눈 쌓인 곳에 갇히면 무섭잖아요. 고립에 대한 어떤 현실적 인식을 합니다.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기 시작하지만 두려움의 색채, 자,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색채라고 시각화했습니다. 그렇죠? 추상적 대상의 시각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헬리콥터는 현대 문명이죠. 그렇죠? 뭔가 구조해 줘야 되겠죠. 자, 구조대 현대 문명입니다.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절대 손을 흔들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 의지가 아주 강한 거죠. 나는 이런 고립된 상황에서 나의 사랑하는 님과 운명적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거니까 결코 의지입니다. 손을 흔들지 않으리라.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점점점점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생략을 통해서 여운을 주고 있죠. 자, 고립된 생명을 구조하는 헬리콥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고립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야생지우들에게 막 이렇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주고 뭔가 구조를 할 때도 나는 절대 손을 흔들지 않겠다. SOS를 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갇히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자, 시퍼렇다. 시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젊은 심장, 어떤 순수한 젊은이의 순수성.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헬리콥터들이 까만 포탄을 뿌려댔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 중에, 그쵸? 헬리콥터들이 막 포탄을 파파팍 이렇게 떨어뜨렸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까만 포탄을 뿌렸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시적 허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들은 문명의 어떤 폭력성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합니다. 헬리콥터가 아까에서는 까만 포탄을 뿌려가지고 사람 젊은 심장을 막 죽였잖아요. 죽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란이나 꿩들을 위해서 자비롭게 먹이를 줍니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의 기능은 죽임과 살림의 이중적 구조가 있다라고 나온 문제집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결코 또 말하죠. 의지적이죠.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 결국 나는 한계령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구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못 잊을 사람과 운명적으로 이곳에서 묶이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고립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얼마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구조를 거부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자,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현대 문명이 단절된 하얀 눈이 쌓인 곳이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기꺼이 묶였다. 기꺼이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발적이고 능동적 태도죠. 내가 스스로 남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곳에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난생 처음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축복, 그쵸? 폭설로 인한 고립, 짧은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면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립을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극한 상황을, 한계령에 갇힌 상황을 역설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느끼면서 구조를 거부하고 그 사람과 간절하게 사랑을 이곳에서 이루고 싶다. 행복할 거다. 나에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가상적 상황을 상상으로 했습니다. 자, 영탄, 생략, 동일한 종교러미로 많은 표현법을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계령의 의미, 그 다음에 폭설의 의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계령은 사랑하는 이와 고립된 공간이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죠.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공간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쁨과 축복을 느낍니다. 폭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폭설. 남들은 다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죠. 폭설이 내리면 내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님이 나를 두고 떠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축복의 대상입니다. 짧은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폭설에 쌓이면 힘들어 하겠지만 나는 눈부신 고립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통해서 문정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다시 한번 가상적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법, 그 다음에 한계령과 폭설의 의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 시 영상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문이지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이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자, 여기까지 정말 낭만적인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미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라. 근데 기역과 미음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문제 풀기 쉽죠? 자, 1번 오히려라는 것. 꽃에서 오히려 상황을 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다. 어때요? 오히려 그 추운 계절에 오히려 꽃맹아리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 붉은색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내 드디어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 완결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당위성을 강조하죠.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3번 기꺼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태도로 그 상황에 묶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윽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런 뜻이 있으면서 얼마 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가정한 상황이 변화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죠. 드디어 왔다. 드디어 이윽고 이러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상황이 변화되는 상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결코 나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겠다. 맞겠죠? 이것이 타인을 도의적 잣대로 판단한 결과다. 타인을 도의적 잣대로 자, 타인 아닌 것 같죠?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 나는 결코 그것을 구원해달라 하지 않겠다라고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타인을 도의적인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한 자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타인을 도의적 잣대로 판단한다가 아니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정답은 그쵸? 5번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넘어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가와 나 모두 그랬으니까 공통점일 거고 가는 나와 달리 그러니까 가를 묻는 거고 가는 나와 달리 가를 묻는 거고 나는 가와 달리 나를 묻는 거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의 꽃과 한계령을 위한 연가 두 개의 공통점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
맞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영탄적 표현. 쉼 없는 날이여. 뭐 너를 불러 보노라. 막 이렇게 쓰여 있고 오오 나에서는 오오 이렇게 쓰였네요. 그렇죠? 우리가 영탄법 쓰인 거 두 개 다 맞습니다. 1번이 벌써 답이네요. 자, 그렇지만 나머지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모두.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은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났죠? 가상의 청자. 후손들에게 그쵸? 꽃에서 나타나죠. 말을 건네는 방식. 후손들을 부르는 내용. 그러니까 가에 나타나고 나에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미완의 문장 종결이다. 미완성의 문장 종결 점점점점이 있었던 거는 나였죠. 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완을 통해서 여운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나였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화자의 태도 변화. 자, 꽃에서 시간이 변하면서 태도도 변하나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가 있었나요?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는 가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화자 인식.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반드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것이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는 한계 상황을 가정한다. 자, 가정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자아의 분열을 초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꽃에서도 뭔가 극한의 상황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한계령에서도 극한의 상황이 오죠. 그 분열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래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꽃에서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광복을 향해 달려갈 거죠. 그 다음에 한계령에서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의 가능성, 사랑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존재의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는 그 극한 상황이 시대적 현실, 일제하라는 시대적 현실로 제시하고 그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있습니다. 꽃맹아리가 지금 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사랑하는 이와 발이 묶이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다른 사람은 다 고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보기에서. 자,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에서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는다. 찬 새벽이다. 북쪽 툰드라. 자, 이런 것은 극한 한계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거다.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직거린다. 꽃성을 이룬다. 제빗대가 날아온다. 자, 이것은 결국은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인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제빗대가 날아올 거고 꽃맹아리가 움직일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겨울, 한계령의 한계, 못 잊을 사람 이런 것들은 화자의 사랑을 부각하기 위한 거다. 왜요? 맞죠? 가상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결국은 그 겨울 속에 나는 묻히고 싶다, 고립되고 싶다 이러면서 화자의 사랑을 부각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난의 상황을 눈부신 고립이라고 생각했고 동화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자, 이것은 결국은 님과 운명적으로 묶였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현실이 공포로 변한다 하더라도 손을 흔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 분열이 초래되는 한계 상황이 해소된다. 해소됩니까? 자,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립을 즐기는 거죠. 행복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손을 흔들지 않겠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고립된 상황이 공포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한계 상황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소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 우리 수능 문제하고 관련돼서 하나를 더 풀어봐야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화자의 자세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랍니다. 화자의 자세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꽃이라는 이육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가 같다 했으니 이것을 바로 작가와 작품을 봤더니 바로 답이 매직아이처럼 탁 튀어나오네요.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이라는 작품. 가실이 있고 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님과의 이별을 얘기한 건데 화자의 자세가 그쵸? 그거와 관계되지 않겠죠. 여기에서는 이육사가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자세이니까 그걸 찾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비 내리는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자, 내가 바라는 손님 당연히 조국 광복이겠죠. 푸른 도포를 입고 온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자세가 같겠네요. 작가만 보고도 벌써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의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은 문명화가 되면서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의 모습, 그곳에서 남은 농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게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이도의 소시장에서 이 작품은 뭐냐면 소를 팔고 온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를 왜 팔았느냐? 아들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소를 팝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 힘들게 소를 기르고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남주의 설일이라는 작품은 설날이라는 뜻인데 설날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줌에 감사하다. 그래서 황송한 축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래도 잘 헤쳐나가 보자. 이러한 의미로 쓴 시가 설일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으로 화자의 자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쵸? 자,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에서는 한 걸음 더해서 문정희의 찬밥이라는 시 한 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문정희의 작품 중에 찬밥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한 두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문제집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찬밥 문정희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번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이 된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입 빠진 그릇에 찬밥을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딸그락거리는 그 손의 그리움.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자, 여기까지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서 신 대신 보냈다. 어머니인 것 같죠? 네, 이런 시가 다른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과 관계되는 꽃, 그 다음에 한계령을 위한 연가였는데, 꽃에서는 되게 시련, 고난, 이러한 겨울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한계령을 위한 연가에서는 겨울을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